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249페이지 보면은 챕터 10장, 그 태내기, 영아기, 아동기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내기라고 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살다가 이제 출산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영아기로 들어가는 시기죠. 그래서 태내기라고 하는 것을 교재를 보시게 되면 교재에 우리 순서를 보게 되면 차례에서 태내기가 있습니다. 영아기, 유아기가 있는데 태내기라고 하는 개념과 발달을 살펴보게 되면 태내기라고 하는 것은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된 순간부터 자궁 밖으로 출생하는 순간까지를 태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240일이 되는데 주수로 따지면 한 40주가 이 태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아주 뭐 조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조산이라고 하면은 뭐 예전에 의학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뭐 칠삭동이, 팔삭동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조산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래서 만삭이 돼야 태아가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가 모두 형성이 되는데 조산이라고 하면은 만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아이가 어떤 뭐 뱃속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이의 어떤 상황적인 변화에 의해서 미리 조기 분만을 하는 것인데 조기에 분만한다는 것은 이제 건강상의 아이의 이제 발달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태내기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배종기, 배아기, 태아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배종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배종기는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해서 약 2주 동안의 기간을 배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종기는 또 같은 말로 발생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수정란은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요, 세포의 수와 분화가 동시에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어떠한 그 핵이 수정이 되면 요 동그란 핵이 분열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분열으로 이루어서 세포가 둘로 쪼개지는 거고 두 개에서 이렇게 또 한 번 나눠지면은 네 개가 되죠. 그리고 나서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렇게 이제 세포가 분열을 많이 한다는 거죠. 분열. 그래서 이런 분열이 총 많이 일어나서 세포가 3일 정도면 32개의 세포 분화로 인해서 4일 정도 지나면 90개의 세포 분화로 아주 활발하게 뱃속에서 문제를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게 됐죠. 자, 이렇게 세포가 분열하고 할 때 우리가 이때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 짐작이 되시죠? 세포가 이렇게 많이 분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뭐 임신을 한지도 모르고 약을 복용을 했다거나 치명적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어때요? 기형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동시에 보호막이 형성이 돼서 태반과 탯줄이 이 시기에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임신 초기에는 될 수 있으면 약을 함부로 먹지 말아라. 그리고 뭐 약물 중독. 그래서 약물 중독이라 하면 꼭 약만 그런 게 아니고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산모는 이런 거 음식이라던가 약이라던가 뭐 담배, 흡연 이런 것도 약물 오남용으로 보는 거죠. 자, 요 시기가 지나면 배학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배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종기 이후에 임신 8주까지의 기간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배아기는 자궁벽으로부터 영양을 흡수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태반이 형성이 돼서 태반을 통해서 탯줄로 아이의 그 배꼽에 탯줄이 있죠. 그걸로 영양을 흡수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신체 기능의 한 95%가 이 기간에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한 발달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장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 시작이 돼서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어떤 장기일까요? 우리가 수정에서 착상까지 갔었을 때 제일 먼저 생기는 장기는 뭐다?
네,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제일 먼저 생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생기는 것이 아이의 이제 뭐 내부 기관, 그래, 심장이 생기게 되면 눈, 코, 입도 생기고요. 손발가락이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그래도 형태를 갖춘 태아구나라고 보여지는 게 바로 이런 시기에 급격하게 발달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배아기에는 외배엽과 내배엽, 중배엽으로 각각 나누어지는데요. 각각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외배엽은 머리카락, 발톱 뭐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내배엽은 장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배엽은 이제 우리가 갑상선이라던가 아니면 콩팥이라던가 이런 게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기관에서의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외배역 같은 경우에는 예, 피부, 머리카락, 손발톱, 치아, 뭐 감각기관, 뇌, 척수 이런 신경계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중배역은 이제 골격 그리고 근육에 대한 순환기 장애. 그래서 순환기라고 하면 이제 폐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폐로 갖다 숨을 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배설기관이라던가 내배엽에 있어서 소화기관이나 폐, 장, 간, 호흡기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태아 때는 우리가 폐는 생기기는 하지만 호흡을 하는 동시에 태어나면서 이제 폐 기능이 완전히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아기에는 기관이 빠르게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환경적인 영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체의 영양 상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그래서 우리 이제 모체 그 어머님들이 이제 임신 초기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엽산이라는 거 많이 먹잖아요. 엽산도 우리 이제 뱃속에 아이가 성장하는데 필수 영양소라고 할 수 있고 또 철 많이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영양이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 이렇게 먹는 약으로도 보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양 상태라던가 질병, 약물 오남용 이런 것들이 배아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기형이라던가 유산 이런 문제들이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에 아이의 어떤 태교라던가 영양결핍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태아기인데요. 태아기는 임신 9주 이후에 출생까지의 시기를 태아기라고 한다. 이때는 이제 임신 9주가 되면 사람의 외형적인 부분으로 아이가 이제 손발이 다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뭐 정교하게 생긴 건 아니고요. 뭉뚱뭉뚱하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아기는 분화된 신체 기관의 어떤 구조나 기능이 정교해지기 시작하면서 근육과 중추신경계가 발달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12주 기간에는 팔과 다리, 손과 발의 형태가 나타나고 성별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과거에 성별 구분하게 되면은 그건 불법이라고 해서 절대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별은 뭐 불법은 아닙니다. 성별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법이 아니라 초음파상에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 남녀 차별이 없고 과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이제 많은 집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유산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저기 성별을 구분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 여자아이를 더 선호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성별은 뭐 지금 우리가 뭐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뭐 누가 됐든 아무나 뭐야 많이 낳기를 원하는 거죠. 국가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어 가족 중에 딸이 없는 집은 딸이 그렇게 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들은 있는 집들은 굉장히 그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딸 가진 부모는 오히려 아들 가진 부모를 부러워하진 않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주변에 딸 가진 부모님들이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입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들, 딸 다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아들만 가지신 부모들은 딸이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럽고 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아들 가진 사람은 그래도 아들 중에 하나는 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는 그 임신 시기 12주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의 형태로 다 나타나고 폐의 기능도 이제 어느 정도 호흡을 할 수 있게끔 가능해지는 시기가 바로 16주에서 20주 경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손발이 완전히 발달하고 눈을 감을 수도 있고 뜰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뱃속 밖에서 드러나는 소리, 또 폐 호흡도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0주의 조산이라던가 빠르게 아이가 어떤 이제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출산을 하더라도 살 가능성은 있는데 폐 호흡이 조금 많이 미흡합니다. 폐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 36주 정도 되면 이때 이제 아이가 온전하게 폐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폐의 어떤 윤활주 역할을 하는 그 주수가 37주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태어난 아이들은 폐가 미숙하기 때문에 폐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서 이 이제 인공호흡으로 가능하게끔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건데 이 폐가 마지막까지 형성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정되면서부터 심장이 뛰기 시작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심장이 생성이 되고 맨 나중에 생성되는 게 폐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출생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응애 하고 첫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이때 이제 폐 호흡을 심장에서 그동안에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라던가 어떤 그 골고루 심장에 뛸 수 있는 산소를 탯줄로 연결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탯줄을 딱 자르는 순간 아이가 울음소리를 딱 내는 순간 그동안에 그 저기 탯줄로 향해서 들어갔다 모든 길이 차단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가 호흡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첫 울음을 터트리면서 폐포가 활성화가 되면서 폐가 이제 확장이 되는 우리가 이제 꽈리 같이 생긴 폐포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첫 울음을 터트려 줘야 이 아이가 원활하게 이제 스스로가 호흡이 되면서 폐 기능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주경이나 이제 36주 36주 이전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폐 기능이 원활하지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주 이후에는 전체 신체 발달에 있어서 솜털이 나고 머리카락도 나고 눈썹이나 발톱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두꺼워지기도 하고 땀샘이 발달을 합니다. 피부가 두꺼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뭐 성인처럼 두꺼워진 게 아니고요. 이제 개중의 내장 기관보다도 피부가 이제 좀 더 두꺼워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임신 24주부터는 임신 후반기까지 태아의 눈이 완성이 되고 혀의 미래가 뭔지 아시죠? 우리 혓바닥에 했을 때 이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미래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음식의 맛을 형성하는 예, 감각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가 생기게 되면 신체의 기본적인 조직이 모두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 뭐 칠삭둥이, 팔삭둥이 예전에는 이제 칠삭둥이도 뭐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살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 자가 호흡으로도 칠삭둥이는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임신 5개월, 6개월 예전에는 과학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5개월, 6개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다 이제 그 미숙아로 태어나면서 자기의 생명줄을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원활하게 그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5개월에 태어난 아이도 인큐베이터에서 충분히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어, 아이가 100일 잔치까지도 병원에서 하고 퇴원을 해서 집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의료 기술이나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뭐 그 아이 태아 몸무게가 500g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연구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태아기 이 시기에는요, 손가락을 빨거나 딸꾹질을 뱃속에서도 합니다. 그래서 28주가 되면, 신경세포에 있어서 신경의
순환기, 조직이 완성이 되고 미숙아로 태어나더라도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생존이 가능하지만 콧줄도 끼워야 되고요. 할 게 많죠. 막 신장도 부착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스에 태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아이의 어떤 이제 그 영양분도 어, 이제 먹여줘야 돼요. 위간으로 해가지고 우유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주사 치료 요법으로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줄들, 그러니까 연결된 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실존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과학기술에 의해서 이 아이가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32주부터는 피하 지방층이 생기면서 몸무게가 급격히 증가하고 발달상의 큰 변화 없이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32주부터는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이 아이가 자세도 잡고 그리고 웅크린 자세 그리고 이제 근육을 움직이면서 태동을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가 살아 숨쉬는 그런 거를 이제 산모가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36주경이 되면 태아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궁 밖으로 이렇게 자궁 내에서도 가장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출산을 용이하게끔 자세가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6주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요. 보통 이제 38주가 많이 태어나기도 하는데 40주면 이제 거의 만삭이 되죠. 꽉 찬 만삭.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세상 밖을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38주에서 40주의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40주가 넘은 아이들 혹시 보셨나요? 경험해 보셨나요? 자, 아이가 우리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그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개월 수가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을 지나서 10개월 예를 들어서 10개월이 지나고 만삭 40주, 41주, 42주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얘는 예, 과수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짓는데 과수가는 이제 너무 커버린 상태죠. 근데 이제 과수가가 계속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성장을 할까요? 이제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주가 넘어서 애가 나오지 않으면 유도 분만을 해서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오게끔 유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탯줄이라고 하는 게 있죠. 탯줄도 유효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탯줄은 아이가 뱃속에서 엄마하고 연결된 줄이잖아요. 이게 이제 영양분을 이쪽으로 아이가 섭취를 하는데 40주가 넘으면 이 탯줄이 노화가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가는 영양의 길이 노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양이 차단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아이는 뱃속에서 이제 늙어가는 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0주 넘으면 좀 심각한 상황, 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만 41주까지 된다라고 하면 빨리 유도 분만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과학의 힘으로 아이를 출산을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우리가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 자, 태내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데, 유전적인 거는 이제 성염색체의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XY, 뭐 XX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예전에. 자, 성염색체 이상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성을 결정하는 23번째 염색체, 그래서 XY라고 하는 염색체가 불안정하거나 부정확하게 분열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염색체 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사춘기가 될 때까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흔한 염색체 이상에 있어서 성염색체 하나가 부족하거나 더 많은 경우가 대개 우리가 이제 특정 영역에서의 정신지체를 동반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질환이 뭐가 있나요? 예, 터너 증후군이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 XO 증후군이라고 하고, 또 XX 증후군, 그리고 클라인펠터 증후군, XYY 증후군,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성염색체 이상에 있어서는 요거는 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상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유형의 염색체 22쌍 중에 하나가 두 개의 염색체로 복사되지 않고 세 개로 복사돼서 총 47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경우가 이제 다운 증후군에 가까운 아이들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정상일 경우에는 상염색체가 44개인데 성염색체 2개. 그래서 총 48개가 돼야 되는데 47개가 되는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아기 이후까지 생존하기가 드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상염색체가 잘못됐을 경우 유전적인 결함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태어나서 성인기까지 보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라고 보는 거고 대표적인 질병이 다운 증후군이다. 그리고 에드워드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묘성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염색체 이상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다운 증후군도 30살 되기 전에 아이들이 사망을 많이 했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이 다운 증후군도 염색체 이상이라는 걸 알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어떤 약을 주기적으로 먹으면서 평생 약을 먹으면 이제 이 증후군도 60까지는 이제 연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다운 증후군이 염색체가 뭐가 부족하다? 상염색체 22쌍 중 염색체가 잘못돼서 47개 염색체를 갖게 되는 경우가 바로 다운 증후군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것은 18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생겨서 총 3개가 되는 3염색체라고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번째 염색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18번째가 어디에 미치는 영향이냐면 심장 기형 또는 이제 신장 문제 그리고 작은 머리, 작은 털 이런 거를 이제 관할하는 영역인데요. 주먹을 쥐는 독특한 손 모양이 바로 이제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후로는 출생 후에 생존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절반 이상의 생후 1개월 이내에 사망을 하거나 장기 손상에 있어서의 매우 드문 이런 이제 염색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타우 증후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13번째 염색체에서 세개가 발생되는 상염색체 요것도 이제 같은 염색체이긴 하지만 요 또한 우리가 신장이나 뇌나 척수 그런 기형을 낳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구순열의 국에 파열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입천장이 이렇게 뻥 뚫린 경우, 예, 그래서 우리 국에 파열 같이 생긴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빨면 우유가 이렇게 그 위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입천장 갈림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소두증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머리가 작은 기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도 역시나 다지증이라 해서 손가락이 6개라던가 발가락이 6개 이런 식으로 이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후는 매우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요 소두증이나 아니면은 구순열 파열 근데 구순열 같은 경우도 단순 구순열이면 지금 이제 성형이 가능하다 보니까 성형을 하면은 충분히 이제 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심장이나 뇌에 기형이 생겼을 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우 심각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생후 몇 주 후 이내에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생존이 극히 드물다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 묘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묘성이라는 것은 고양이 소리를 내는 울음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번 염색체에 있어서 짧은 염색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신생아기 때 고양이 울음 같은 높은 음조의 울음 소리인데 발단 지연이 되거나 지체 장애가 되는 아동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는 거죠. 또 여기에 묘성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은 머리가 굉장히 작고 둥근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체중의 대표적인 증상이고, 그리고 그 근긴장도에 있어서의 힘이 많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후군에 비해서 생존율은 높지만 발달 지연이라던가 정신지체 장애 이런 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근육이 힘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활 훈련을 한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굉장히 살아가면서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요약을 하자면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던가 파타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3염색체, 그래서 염색체가 3개로 인해서 발달되는 치명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묘성 증후군은 고양이 소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 되면서 발생하는데 생명에는 위험이 좀 덜하지만 그래 발달 문제에 가장 큰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유전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또 살펴보게 되면 태내기 때 임신 초기 12주에 신체의 주요 기능이 급격하게 형성되는 시기죠.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이 태내기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뱃속의 태아 교육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뱃속의 열 달이 이 아이의 평생 80을 좌우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뱃속에 있었던 그 태교가 환경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크게 발달에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해한 환경, 산모로 통해서 들어오는 아이에게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각 기관의 구조라던가 기능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예, 바른 몸가짐을 하고 뭐 옛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태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그리고 영양가 골고루 잘 먹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야말로 신체 기능에 있어서 완벽하게 너무 저체중도 아니고 가치중도 아니고 예, 적정 수준의 평균 신장과 평균 몸무게를 유지를 하고 이런 것들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산모가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산모의 노력 10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산모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각 기관의 구조, 기능,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기 때는 어때요? 엑스레이도 함부로 찍지 말라고 하잖아요. 엑스레이 방사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초기에 찍으면 아이의 기형이 유발된다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자, 주요한 요인을 보게 되면 산모의 연령과 출산 횟수 이것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서 상태라던가 질병, 약물, 음주와 흡연. 자, 특히나 요즘에 음주와 흡연 젊은 세대도 굉장히 많죠.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40대, 50대, 60대, 70대들은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세대, 뭐 지금 뭐 초등학교 학생들도 담배를 피운다고 할 정도니까 10대 아이들이 음주와 흡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실생활에서 피우고 또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임 여성이거나 또 이제 결혼을 앞둔 뭐 여성뿐만이 아니라요. 남자들도 흡연으로 인해서 본인의 어떤 유전자, 그래서 뭐 정자의 어떤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니코틴에 함량되어 있잖아요. 몸 그 내부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뭐 마약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게 다 체내에 흡수가 돼서 정상적인 나의 유전자가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을 할 때는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 아이를 가질 때는 그 주수 기간 동안에는 뭐 금주를 한다던가 흡연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게 이제 나름대로 몸을 관리를 해서 이세 탄생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 오염 역시나 환경적인 부분에 우리가 이제 뭐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해가지고 환경 오염돼서 굉장히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배출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속에 뭐 좋은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암을 발생을 한다거나 환경 호르몬으로 체내에 흡수가 되게 되면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것도 다 아이의 태아에게 유해한 물질로 등급이 매겨지는 거죠. 최근 이런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 흡연 그리고 음주 이런 것들이 태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상당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뭐 공해도 공해지만 일회용으로 만든 모든 그 공산품 이런 것들이 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비닐이라던가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과거에 비하면 삶의 질은 좋아졌기는 하지만 몸속에 어떠한 질병이라던가 몸속에 유해한 거는 계속 거듭돼서 더 나날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건강보조식품을 많이들 드시는데 뭐 몸속에 어떠한 그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뭐 그 약을 먹는다거나 뭐 약은 개발을 하는 약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건강을 위해서 보조식품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보조식품도 인위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가히 뭐 좋다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또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연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자연식품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과거에도 이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도토리묵 아시죠? 도토리묵이 금속을 배출하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것에는 도토리묵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묵을 많이 먹게 되면 도토리 가루에 그 화학 성분 이런 것들이 몸속에 있는 그 중금속을 끄집어내서 함유해서 배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몸에 좋다라는 거는 이제 익히 알지만 선뜻 이제 도토리묵을 뭐 마음대로 먹거나 하진 또 않더라고요. 그야말로 이제 청전 지역에 내가 시골에서 도토리 가루를 만들어서 먹으면 모르는데 지금은 뭐 중국산으로 다 들어오면 중국산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예, 가공됐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믿고 먹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나중에 시골에서 뭐 누가 농사 졌다라고 하면 그런 거 사서 많이 드세요. 그리고 또 갱년기 여성들은 또 호르몬이 분비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골밀도가 약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골밀도가 좋아지려면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또는 비타민 D 생선 그래서 생성 그래서 햇볕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햇볕을 많이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 다들 또 얼굴에 그 UV 차단 해가지고 햇볕을 차단을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햇볕에 비타민 D가 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햇볕을 하루에 15분 이상, 30분 이상을 쬐야 된다라고 하는데 밖에만 나갔다 하면 선크림을 다 바르고 가니까 이게 비타민 D가 몸체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뭐 비타민 D 주사를 맞는다거나 비타민 D 그 성분이 있는 약을 복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 자연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이야기를 하죠. 자, 또 우리 또 뭐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여성 같은 경우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호르몬 약을 계속 먹는 거는 또 이제 그 나름대로 또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요, 콩 있잖아요. 콩, 예, 자연 발화된 콩. 그런 걸 많이 먹게 되면 콩 속에는 여성 호르몬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이나 갱년기를 앞둔 뭐 이제 그런 분들도 콩을 평상시에 많이 드시면요. 이게 자연에서 섭취하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 이것을 자연스럽게, 예, 그, 좋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부, 콩, 뭐 콩류 이런 것을 많이 드시게 되면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 미인이 되겠죠. 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 요인으로 보게 되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산모의 연령, 출산 횟수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산모의 연령, 지금 산모들이 다 고령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20대 초반부터 뭐 30이 되기 전에 여성들은 결혼해서 출산을, 첫 아이 출산을 30대 이전에 다 했었죠. 근데 지금 세대를 한번 보세요. 주변에 30 넘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35부터 이제 낳기 시작하는 데도 있고,
마흔의 첫 아이를 낳는 경우도 뭐 심심치 않게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의 연령과 출산 횟수 이것들이 또 환경적인 요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 태내기 그래서 아이의 산모가 연령이 많으면은 또 우리가 다운 증후군을 많이 의심을 합니다. 왜? 염색체 이상, 그래서 염색체 이상이라 하는 것은 산모가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난자, 그야말로 정상적인 난자에서 점점 산모의 나이가 들어가면 이 난자가 어때요? 뭐, 그야말로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난자가 아니라 좀 비정상적인 난자도 굉장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모의 연령이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 비해 지금은 아이들이 산모가 연령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출산을 해서 보면 아이들이 엄마의 그 연령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정년기라고 하는 거 있죠. 정년기. 가장 산모가 아이를 출생할 때 가장 좋은 나이는 23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살부터 25살. 요 사이가 아이의 어떤 이제 산모의 저기 난자 아주 활달한 난자가 요때 많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가면 갈수록 기형아 출산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산모의 어떤 이제 정서적인 상태, 그래서 평안한 상태냐, 불안한 상태냐,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떠한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산모의 질병이랑 약물,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임신 중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태내기의 발달 가업을 보게 되면 태내기 때는 인간의 모든 발달 과정 중에서 기초가 형성되고 매우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임신 10달은 평생 80을 좌우한다라는 소리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시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 과제가 있는데, 이 시기 때는 정상적인 수정과 착상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임신부의 어떠한 건강과 안정된 정서가 가장 중요하고요. 정상적인 출산, 이런 것이 바로 이 시기의 발달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내기의 발달 과업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수정과 착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난간에서 수정된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계속 반복하면서 폐포가 점점 늘어나면서 약 일주 뒤에는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궁 안에 아이가 집을 짓는 게 바로 이제 아이가 그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태반이 어디에다가 형성을 만들까? 그래서 자궁 높이, 그러니까 복부 안쪽에, 어, 예를 들면 배가, 산모 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요. 어, 자, 여기에다가 착상을 해서 태반이 있거나 이쪽 위로 태반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태반이 여기 밑으로 와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 요거 이제 전치 태반이라서 아이가 정산 분만할 때 이 태반이 여기 걸쳐 있으면 아이가 머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 딱 막혀서 태반이 나오질 못하겠죠. 머리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나오질 못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수술을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착상되고 난 이후에 그 아이가 위치를 잡을 때 태반이 여기 앞에 있지 않게끔 잡는 것도 역시나 뭐 이거는 여성들로 따지면 거의 90%는 다 위로 잡고 있는데 아래 90% 밖에 있는 10%가 이제 태반이 전치 태반인 경우도 이제 간혹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배란이 되게 되면 자궁이나 나팔관 문제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원인이 있거나 정자 운동성의 감퇴나 기형 정자, 뭐 남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상적인 수정과 착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의 불임에 대한 퍼센티지가 되게 높아요. 제 주변에도 정상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3, 4년이 됐는데도 애가 안 생겨서 요즘에는 뭐 다들 가족 계획을 해서 계획적으로 안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기가 안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불임이 이제 있는 원인을 찾아보면 딱히 원인도 없어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관을 한다거나 뭐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과학을 염두에 둬서 지금은 이제 뭐 실험관이나 어떤 이제 외부에서 착상을 시켜서 뱃속에 집어넣거나 하는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내 돈 내고 다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출산 장려 정책에 따라서 이런 것도 보험이 다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인공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아이들을 많이 이제 낳기도 하는데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 보면은 쌍둥이가 참 많죠. 그래서 쌍둥이가 많은데 또 이게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이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들은 이제 이렇게 수정관을 통해서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해서 실험관을 해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쌍둥이가 많이 퍼센티지로 많이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인들도 보통 보면은 그 아이들 실험관 할 때 보면은 이게 수정과 착상에 있어서 난자와 정자를 많이 채취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뱃속에 이식을 하게 되면 뭐 일곱 개, 여덟 개를 해가지고 뭐 다 임신이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아이가 뭐 쌍둥이거나 셋쌍둥이거나 이렇게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다섯 쌍둥이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예, 이렇게 그 사산을 일부러 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정과 착상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임신부에 대한 건강이 또 최우선이잖아요. 태아에 있어서 우리가 태내기 동안에는 주로 모체로 의존을 하고 성장과 발달을 하기 때문에 태아는 임산부의 건강 그리고 안정된 정서, 태아의 정상적인 발달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죠? 엄마의 모든 것을 오감을 뱃속에서 태아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 충분한 영양 섭취, 그 약물 복용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던가 진통제라던가 이런 것도 함부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나 흡연 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흡연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흡연을 안 한다 하더라도 몸속에 체내에 니코틴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에 관련해서도 아이를 출산하겠다라고 하면 그 흡연에 관련해서 금연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1년 정도는 금연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질병이나 정서 상태,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음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음주라고 하면 술에는 뭐가 있어요? 알코올이라는 분해 효소에 우리가 이제 그 술이라고 하는 중독성에 있는데 술이 굉장히 태아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산모가 늘 이제 알코올 중독에 있다라고 하면 태아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는요, 굉장히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기억력이라던가 이런 게 없어요. 처음에 태어났을 땐 모르죠. 아이가 근데 발달을 하면서 태어나서 영아기 때부터 머리가 어때요? 전응아 이런 수준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술을 먹는다거나 흡연을 많이 하게 되면 아이의 정서적인 지체,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최근에는 임산부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주, 흡연 이런 것들도 태아의 영향이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임신을 하게 되면 부부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정상적인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출산이 사실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상 분만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긴 하는데 정상적인 출산이 아닌 감염으로 인하거나 질식사 영구적인 뇌손상, 그래서 향후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산 과정에서. 자, 대표적인 분만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데요. 태아가 예정일 분만일보다 일찍 출산되는 조산, 그리고 출산 과정에서 태아가 산도를 통과할 때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분만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난산, 그리고 산소 결핍, 전치태반, 조기태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탯줄로 연결해서 분만 때까지 이 산소를 탯줄로 연결을 해서 아이가 산소를 머릿속으로 뇌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뭐
그 태반에 어떤 탯줄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에게 태어나지도 아직 않은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머리에 눌려가지고 그 태반에 눌려서 뭐 탯줄이 꼬인다거나 하게 되면 산소가 원활하게 되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성마비가 생긴다거나 하여튼 뇌에 굉장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산모들이 분만할 때는 병원에서의 의사, 간호사, 조산사들이 굉장히 다 긴장들을 하세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아주 정상적인 출산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이런 스텝들이 나름대로의 긴장감을 가지고 출산 마지막까지 신경을 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태내기의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함의를 보게 되면 태내 환경은 태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는 임산부의 상태를 뭐 점검하고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해서 전문가의 어떠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이제 산모들은 10달 동안 산부인과 잘 다니면서 신체적인 부분, 어떤 이제 영양적인 부분 이런 것들도 뭐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사회복지사가 관여할 부분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자, 임산부의 연령이나 영양 상태, 질병, 태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임산부와 그 배우자에 있어서 임신과 출산 이거에 대한 지식 습득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굳이 뭐 찾아보자라면은 사회복지사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임신 기간 동안에 또 정기적으로 진료와 어떤 상담, 적절한 치료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예비 부모 교육을 통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우울증이라던가 뭐 그 임산부로서의 부모의 이제 그 조기 부모의 입장에서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이 사실상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태아 간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 관계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 양육 능력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일가 가정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좀 포괄하고 또 강화하는 역할의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양육자의 근로 시간이 길어지면은 아동 발달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탄력 근무제 그리고 부모 휴가 제도, 그리고 육아 휴직 제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는 임산부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신체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 활발하죠, 지금은. 그래서 임신 중에도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제 배려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사회적인 함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가족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때 있어서의 어떠한 가사 분담,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가족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이제 가족 내에 어떠한 역할 조정이 지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선천적인 장애 발생 위험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유전 질병이라던가 어떤 담배나 술 이런 걸로 인해서의 신체 문제라던가 환경 오염 이런 문제의 원인이 되는 선천성 장애 예방을 위해서도 꾸준히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되려면 부모의 교육을 예비 교육을 부모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학부모에 대한 기초 지식을 또 나름대로 부모가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 준비가 되질 않았는데 부모가 떡하니 하루아침에 되게 되면 준비가 안 된 가정에서는 뭐예요? 아이한테도 힘들고 부모한테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비 교육, 부모 교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홍수 속에서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이제 정보가 한꺼번에 뭐 이제 이거를 선별을 좀 잘 해줘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뭐 인터넷에서 얘기하더라라고 하면 그게 이제 정확한 저기 정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대중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교육이라던가 임산부 교육이라던가 또 양육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양한 매체, 전문가의 매체들을 통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내기의 발달에 있어서도 또 선천적인 장애아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래서 부모에게 지지 상담을 통해서 충격과 슬픔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장애와 자녀에 대한 지식 습득 이런 것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장애 자녀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의 경감을 위해서 장애를 최소화해야 되고 잔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조기 치료와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친한 박사 선배가 있는데요. 저보다는 나이가 한 3살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의 이제 자녀가 딸인데요. 8개월까지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열이 굉장히 이제 있기 시작하면서 열이 나면 보통 이제 우리가 해열제를 투여를 하거나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병원을 찾아가서 이제 진료를 보거나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아이가 감기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해열제 먹이고 그냥 뭐 좀 가라앉겠지라고 했는데 이틀을 이제 고열로 시달리다 보니까 아이가 경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경련을 해서 결국에 이제 병원에 응급실을 갔더니 응급실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애를 지금까지 집에서 데리고 있었냐 라고 하면서 검사 각종 했는데 결국에는 뇌병변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의 어떤 무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아이가 8개월 된 아이를 이제 병원에 응급으로 입원을 해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이는 벌써 의식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이제 3일 넘기기도 힘드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했는데 이 엄마는 본인의 이제 마음의 죄책감, 미련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의 자괴감이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온 힘을 다 바쳐서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이는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지금 23살이 됐네요. 자, 그런데 이 아이의 아주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어서 8개월부터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엄마란 소리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내성마비가 되다 보니까 온몸이 경직이 되죠. 그 경직이 된 걸 그대로 냅두면 우리가 관절구축이라고 해가지고 뻣뻣하게 관절들이 어때요? 빳빳해가지고 움직이질 못하죠. 그러니까 하루에도 4~5시간을 요양병원에 가서 물리치료하고 집에서도 계속 마사지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참 대단할 정도로 보통 같으면 이런 아이들은 다 부모님들이 그 손을 놓는단 말이에요. 병원비도 엄청나게 비싸고 물리치료도 뭐 한 달에 물리치료만 하는 비용만 해도 1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부모는 역시나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장애를 가졌던 그 집안의 식구들 또한 굉장히 가족들이 위축감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애가 실상 우리 집은 아니라서 내가 이제 뭐 체험을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실제 장애가 있는 가족들은요 생활이 녹록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계속 성장을 이제 어린 시절에 8개월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했죠. 성장을 한다는 것은 세포가 계속 커지고 키도 커지고 여자로서 아이가 생리도 하고 근데 누워있는 아이란 말이에요. 천정만 보고 있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키는 엄마보다 훌쩍 더 커져 있고 엄마가 이제 어렸을 때는 얘를 번쩍번쩍 안아서 자리 이동을 하고 병원 데려가고도 했지만 지금에서는 뭐예요? 엄마가 힘이 붙이는 거예요. 딸려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 엄마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이 장애를 가진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주 양육자가 사망을 먼저 하게 되면 이 아이, 장애가 있는 아이는 누가 돌봐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형제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부모만치 그렇게 이제 지극정성으로 하지를 않는 뜻에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게 선천성 장애가 됐던 후천성 장애가 됐든 결국에는 우리가 장애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삶에 있어서.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능력자예요. 능력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로 인해서 좀 살려볼까 해서 아이에 대한 재활, 그 심리 상담, 사회복지 박사까지 나오셨고 또 아동에 관련된 그 박사도 같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이제 뭐 박사 학위가 두 개고 또 여기저기에서 이분이 이제 장애 쪽에 굉장히 박식하신 분인데 라디오 출연도 몇 번 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본인의 아이를 키우면서 장애 아이들에 대한 어떠한 발달 과정의 상담 이런 것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기도 하는데 늘 아이가 내가 이제 돌봐야 될 대상이 있다 보니까 바깥 활동을 많이 못 하세요. 그래서 집안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유튜버 그런 게 이제 본인의 어떠한 이제 생활의 한 단편이고 아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이제 희생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봤을 때 정말 많이 힘들어서 어느 날은 뭐 괜찮다, 괜찮다, 본인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 엄마가 우울증까지도 심각한 상태에 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남들한테 얘기 못하는 내면의 우울 증상, 그로 인해서 자살 충동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신경정신과 상담을 하면서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장애를 안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 이 상황이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이웃에 이렇게 둘러보면 이런 그 장애를 가진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뇌 손상 받지 않고 어떠한 폐 쪽에 장애가 되지 않고 심장 질환이 되지 않게끔 태어나는 게 가장 행복한 그 출생을 맞이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구실 잘하는 것도 신의 선물이지만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 해도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녀에 대한 그 양육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 훈련적인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낙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 낙태가 이제는 불법이 아닌 경우도 상당 부분 있죠. 근데 이제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질병으로 인해서는 낙태가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풍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산모가 풍진에 걸리면 아이는 뱃속에서 100% 기형아 출산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으로 인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잘 사회복지사로서 도움을 줘야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낙태를 하려는 여성과 상담 시 사회복지사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대안을 제공하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결정을 유도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보니까 이제 제가 어, 청소년 복지론을 할 때 대표적인 사례를 또 한 측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어, 비행 청소년 아이가 집을 이제 가출을 해서 아이들끼리 집단으로 그룹에 이제 뭐 모텔 같은데 장기 투숙을 이제 방을 잡아놓고 남녀 혼숙을 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중학생 이제 뭐 학교는 퇴학은 했지만 중학생의 나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3살밖에 안 됐, 13살, 14살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떤 이제 그 판사님이 본인의 어떤 일화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본인이 이제 판사 생활하면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자가 물어보기를 판사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어떤 케이스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판사님이 지금까지 판결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비행 청소년인 여자 아이하고 남자 아이들이 집단으로 투숙을 하면서, 막 절도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소년원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 판사님 앞에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판사님, 저한테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라고, 그러면 제가, 일주일 후에, 제가 그 소년원으로 가겠다라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판사님이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제가 임신 중이라 일주일 안에 수술을 받고 들어와서 제값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판사님이 이때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다라는 것은 뱃속에 한 아이를,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의 시간을 주게 되면 이 아이는, 촉법소년도 아니지만 촉법소년은 뭐 이렇게 훈방 조치를 하면 되는데 이 아이는 촉법소년이 아니었던 거죠. 일주일의 시간을 주게 되면 이 뱃속의 아이는 세상 밖에 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고, 또 이 아이를 바로 감옥에 보내게 되면 이 지금 13살 된 아이는 평생을 또 어떤 아이 출산을 해서 한 아이의 엄마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얘가 이 역할을 할까? 이거에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사님이 이제 보호자를 이제 면담을 했고 보호자 역시나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일주일 후에 아이가 소년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판사님의 결정은 일주일의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소년원으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왜? 뱃속의 아이의 생명을 판사님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거의 9개월쯤 돼서 이 아이가 출산을 하러 잠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입양 절차를 통해서 아이는 입양을 가고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소년원에서 집행을 계속하고 있다가 출소를 했죠. 자, 그러면 이 판사님의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중심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아이가 출소하는 그날 이 판사님이 이 아이 출소하는 소년원에 가서 직접 맞이하러 갔다가 배웅하러 갔다가 아이에게 그 점심을 사주면서 그때 이제 그 보호자인 아버지도 같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결정이 원망과 어떠한 그, 뭐랄까요? 판결에 대한 원망, 원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 참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가 좀 길었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해볼 부분은 우리가 뱃속의 아이의 태내기 때, 태동기 때 아이를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촬영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에서 중단하고요. 바로 연결해서 다음 장에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